뭔가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학교 그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이라고 합니다. 교사나 뭐 학교 직원들이 이렇게 파업을 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일인데요. 거기다가 이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그 쟁의단이 주도한 파업이라고 하는 게 더 놀랍습니다.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들고양이 파업, 또 살쾡이 파업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게 여기가 유럽이 아니라 그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럽과 달리 그 미국의 경우에는 뭐 좌파나 뭐 사회주의 계열의 그 정치 세력들이 몰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운동도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서도 그 교사들이 그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를 벌이고 또 그 노동 현장인 학교를 떠나지도 않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였다면 그 파업을 벌이기도 전에 아마 사전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파업권도 인정되지 않고요. 파업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마 불법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을까요?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 기본권은 무엇일까요? 기본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기본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요. 주로 여기에 규정된 권리들을 말하는데 꼭 헌법에 규정된 권리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록 헌법에 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보장하여야 할 권리라면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노동헌법입니다. 노동헌법은 그 그러니까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 규정들을 말하는데요. 노동법에서 그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2조와 제33조가 있는데요. 헌법 제32조는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 3권이라고 하죠. 이 노동 3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노동에 관한 그 기본권을 노동 기본권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의 권리와 그 노동 3권을 합쳐서 보통 노동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의 권리는 주로 이제 한 사람 노동자와 또 한 사람의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 개별적 노동관계인데요. 이 개별적 노동관계에서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요. 노동 3권은 그 집단적 노동관계라고 해서 그 노동자 집단과 그 사용자 사이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세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우선 노동 3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네, 아브라함 링컨이 그 게티스버그에서 그 한 연설에 한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어떻게 번역하죠? 네, 그 국민에 의한, 네, 국민을 위한이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이 말이 정말 국민이란 말일까요? people은 국민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은 그 네이션이죠.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people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인민이란 말을 쓰지 않는지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북에서 쓰는 말이라고 이제 안 쓴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우리는 밥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인민과 국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또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출석 인증과 관련해서요. 간단한 퀴즈가 있었죠.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과 제2조 제1항의 국민이 모두 같다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수강 인원 50명을 기준으로 하면 60%, 응답자 기준으로 하면 83.333333%에 이르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네,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의 국민하고 제2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의 국민은 서로 다른 국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점이고요. 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하는 희망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에 헌법 가지고 뭐 김제동이 뭐라 하고 다니던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게 어쩌면 이런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또 그리고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언어가 부리는 장난, 그러니까 말장난이고 또 착시 효과인데요.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그게 모두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의미를 좀 분류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국민은 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그 국적 보유자를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진짜 그 원래 의미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했을 때의 국민이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 해당하죠. 또 이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했을 때 국민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든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이때 국민이 국적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자유와 권리를 가진 국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네이션이 아니라 피플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집합체로서의 국민이 있습니다. 이 국민은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에요. 이 국민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니죠. 이 국민은 우리 모두가 아니에요. 이 국민은 우리 모두가 모여있는 어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국민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설정한 그 추상적 형태의 어떤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은 국가와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또는 전에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에 있던 사람이지요.
대통령은 그 사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이 현실에 존재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민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은 그 대통령처럼 현실에서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관념 속의 존재일 뿐입니다. 바로 이 국민이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할 때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국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주권은 국가의 그 최종적이고 독립적인 그 최고의 권력을 말하는데요. 국가가 그 존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죠. 그렇다면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왕이나 뭐 군주와 같은 그 전 근대적인 주권 개념은 빼고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입니다. 여기서 국민은 나치온, 즉 네이션을 말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별적 국민이 아니라 추상화된 헌법기관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입니다. 여기서 인민은 people, 영어로는 people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민은 그 국가에 실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나는 5천만 분의 1이라는 그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주권이 그렇게 분할되는 권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럼 인민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의 국가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인민공화국이니까 인민주권을 따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면 그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역시 인민주권 국가일까요? 아닙니다. 인민주권은 인민공화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인민민주주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국민주권은 독일에서 나온 주권 형태이고요. 이 인민주권은 프랑스의 주권 형태입니다. 보통 영국은 신민이고 신하라는 뜻이죠. 신민이고 독일은 국민이고 프랑스는 시민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독일은 국민이다. 예전부터 독일의 그 국가주의 전통은 유명했습니다. 그 이제 국가주의가 극단적으로 발현한 게 이게 나치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그 독일법계에 속한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1900년대 초에 그 우리 식민지 시대죠. 1900년대 초에 일본은 이 독일법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독일의 국가 중심적인 법과 제도, 다시 말해서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서 국민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그 억압적인 스타일의 법제도들이 그 식민지 강제 지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착되게 된 거죠. 국민주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그 많은 법학자들이나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은 그 인민주권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빨갱이라고 합니다.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해서 북한 공산당에게 나라를 넘겨주려고 한다고 그 악선동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인민주권은 인민공화국이나 인민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말들이나 인터넷 지식백과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문적인 법학자들이 분석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 끄적여 놓은 것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할 때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추상적으로 설정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건데요. 인민을 번역을 하면 people인데요. 물론 people이란 말을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양 말이 소개되기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쓰이던 말인데요. 이에 비해서 국민은 잘해야 한 100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그 국민이란 말을 안 썼다는 거죠. 국민은 그 서양 말인 네이션이 들어오면서 새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국민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래서 대한국민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전쯤 이렇게 넘어 올라가면 국민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조선국민, 조선국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국인이라고 했어요. 국인. 그러니까 조선국인, 고려국인. 인민은 이 사람인자와 백성민자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 인민이란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썼죠. 그런데 처음 사용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지인데요. 이런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모여 산 것은 아닌데요. 예전에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모여 살 때는 지금과 다른 뭔가 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읍성인데요. 아마 나간읍성일 겁니다. 뭐 서산 해미읍성, 뭐 고창읍성도 좀 유명하죠.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 야생 동물이나 뭐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부족의 그러니까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방어 시설을 설치하고 살았다는 점이 참 큰 특징입니다. 이 방어 시설의 대표적인 게 울타리, 즉 성곽이죠. 이건 나라 국자인데요. 지금 우리는 나라국이라고 해서 어떤 추상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글자로 이해하지만 원래 이 국자는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치고, 다시 말해서 토성이든 석성이든 아니면 나무 목책이든 간에 그 성곽을 두르고 모여 살던 형상을 본뜬 겁니다. 이 나라국자 보시면 겉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있잖아요. 마치 마을을 삥 둘러 성을 쌓은 것 같죠? 네, 그리고 이 성 안쪽에 사는 사람들을 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인, 그러니까 국의 안에 산다고 해서 보통 국인이라고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인은, 그 사람인자 쓴 인은 귀족이거나 자유민들입니다. 또 이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민이라고 했어요. 백성민.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과 민을 합친 게 인민인데요. 네, 서양도 좀 비슷해요. 적들로부터 그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시를 삥 둘러서 이제 성곽을 쌓았어요. 이 성곽을 부르그 또는 부르크라고 불렀는데 지명에 무슨 부르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함부르크니 이런 다 이 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부르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주아지예요. 그 성 그러니까 성 안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이제 성 안에는 시장이 있고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시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시민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를 이렇게 시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리스의 그 아테네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 자기네 나라를 그리스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네, 엘라스라고 부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헬라스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렀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정식 명칭은 엘라스 공화국인데요. 재미있는 건 그 그리스가 아주 일찍 로마에 편입되었었죠. 로마 제국에 편입됐었고 또 동로마 제국의 그 1000년 동안 있었던 그 중심지이기도 하다 보니까 로마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자신들을 그 엘레네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헬레네스죠. 그러니까 이 엘라스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전설적인 영웅 그 헬렌의 후손이란 뜻으로 엘레네스라고 불렀답니다. 한편으로 자신들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그 이민족들 있죠. 이방인들은 바르바로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바르바로이는 바르바르스의 복수형인데요. 이 말이 그 야만인을 뜻하는 그 바바리안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외국인, 뭐 이방인, 뭐 야만인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실제 의미는 개 XX라는 뜻입니다. 뭔지 아시죠? 개 XX. 네. 좀 점잖게 말하자면 그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네. 개가 어떻게 짖죠? 우리는 멍멍 이렇게 짖죠. 뭐 왈왈이라고도 하나요?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개들은 이렇게 바르바르 이렇게 짖었나 봅니다. 바르바르 뭐 비슷한가요? 개 짖는 소리에는 이제 우리가 그 개가 짖는 건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모르는 외국어를 그냥 옆에서 떠들어대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개 짖는 소리가 똑같죠. 그래서 개 짖는 소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개소리, 그러니까 개 XX라는 뜻으로 바르바로스라고 한 거고요. 그죠? 멍멍이란 뜻이 멍멍이들, 왈왈이들 뭐 이런 뜻이죠. 그런 민족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많으니까 복수형으로 바르바로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서양식의 뭐 인과 민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민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 좀 끔찍한 사연들이 있는데요. 우리 백성민자라고 하잖아요. 백성은 그렇죠. 100가지 성, 그러니까 모든 성. 우리가 이씨, 김씨, 뭐 박씨 하는 모든 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게 원래 귀족이라든가 자유민 계급에만 있는 거지 천민들에게는 성이 없었잖아요. 봉건 시대에 특히 이제 중국 주나라 그 사회 체제가 봉건 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봉건 제도 하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가문에 속하는지를, 그러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성과 씨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천민들이야 뭐 내세울 가문이 없으니까 뭐 성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죠. 앞에서 인과 민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 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인에게만 있었던 거지 민에게는 없었죠. 그런데 왜 백성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민의 사회적 지위가 그 천민에서 양민으로 그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 이제 반대되는 사례들, 이와 반대로 이제 지위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백정인데요. 이 가축을 좀 도살하거나 아니면 수공업, 가죽신 만드는 거 이런 수공업에 종사했던 특수한 그 천민계층 또는 천민계급을 백정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백정은 그 정역, 즉 군대에 가거나 뭐 나랏일에 부역을 담당하는 그 15살 이상의 성년 남자를 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 그래서 장정이니 뭐 정남이니 하는 말도 그 이런 의미로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정은 정으로서의 의무, 즉 군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그 일반 양민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천민들은 그 군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어요. 또 이 그 힐백자를 썼는데 이건 벼슬이라든가 뭐 관직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말합니다. 그 일반인들은 흰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을 뜻하죠. 그래서 백정은 그 일반 백정으로, 그러니까 일반 백성으로서 그 양민으로서 군역의 의무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을 말했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넘어왔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왔고 저기 뭐 일본이라든가 그 밑에 오키나와 그러니까 유구 그 다음에 저 밑에 뭐 베트남에서도 태국 뭐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귀화를 했었는데요. 저 북방에 그 야인들이라고 하죠. 이 북방 야인들도 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시키고 백정 즉 그러니까 양민으로 편입시켰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짐승을 키우고 뭐 짐승 다루던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축을 도살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백정이란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양민에서 그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그 천민 계층을 그 일컫는 말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자, 보시면 이 민이라는 글자에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 보시죠. 옛날에 민자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렇게도 썼는데요. 이게 그 무슨 형상처럼 보이시나요? 이건 그 사람의 눈 밑에다가 그 뾰족한 송곳이나 뭐 갈고리 같은 것을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송곳 같은, 그러니까 송곳은 아니고 송곳 비슷한 도구로 사람의 눈을 이렇게 뽑아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갈고리 같은 거죠. 사람 눈을 뽑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참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멀쩡한 사람의 눈을 뽑았을까요? 뭐 사이비 의료 행위일까요? 참 이 고대 사회라든가 이 원시 사회에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합니다. 네,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사람 사는 그 세상에 뭐 전쟁이 끊이질 않았죠. 뭐 사람이 짐승들보다 좀 더 진화했다느니 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니 하는 말들은 어쩌면 자화자찬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어요. 참 좀 낯뜨거운 공치사들 같은데 뭐 이렇게 사람처럼 같은 종을 대규모로 그 살육하는 종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네, 전쟁에 진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이긴 나라의 포로가 되죠. 그러니까 시대를 올라갈수록 그 전쟁의 목적은 이 땅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은 넓은데 사람은 기회끼 때문일 수도 있죠. 또 약탈과 전쟁은 좀 다른 건데요. 약탈은 그냥 수확물을 빼앗아 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전쟁은 이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또 범죄자들도 있죠. 네,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또 뭐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형벌이 가해지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칼을 쓰고 있는 죄수들은 아직 그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이거나요. 아니면 형벌의 집행을 기다리는 대기수들입니다. 형벌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는 사형수들인데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징역 같은 형벌이 없었어요. 그 징역이라는 형벌, 이거는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형벌은 그냥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하죠.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거나 또는 범죄자로 그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노비, 그러니까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즉 채무자는 채권자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어, 또 사람을 파는 경우에 그 팔린 사람은 노예가 됩니다. 이건 그 자매문기라는 건데요. 자기 자신이나 또는 식구들, 뭐 자식들을 판다는 일종의 그 인신매매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우리는 계약할 때 뭐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 도장을 찍거나 또는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수결이라고 지금의 이제 사인 비슷한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대부가의 부녀자들 있죠. 그 부인들은 주로 그 도장을 사용했고요. 사대부가도 아니고 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 그러니까 지장이라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에다가 인주를 묻혀서 찍는 방법을 쓰는데, 예전에는 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그렸어요. 손을 대고 그 붓으로 이렇게 그 모양대로 이렇게 본 따서 그렸는데요. 지금 이 자매문기 있죠? 이 자매문기, 그 자기를 파는 그 계약서입니다. 그 자매문기가 지금도 아주 좀 많이 남아있는데, 한 4살, 5살쯤 될까요? 정말 이제 자그마한 그 아이 손이 그려진 문서들도 참 많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노예를 부리면서요, 노예 주인들이 걱정해야 할 일들이 좀 있는데요. 바로 노예들의 반란입니다. 그 로마 검투사 노예들이 일으켰던 반란, 그렇죠? 이 반란의 지도자였던 그 스파르타쿠스의,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보통 우리가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난 이렇게 부르는데요. 3년에 걸쳐서 로마 제국 전체를 그냥 혼돈의 도가니로 그냥 빠뜨렸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노예 반란하면 그 고려 시대의 그 무신 정권 시기에 그 만적의 난을 떠올릴 수 있죠. 그 외에도 요 대전 지역에 그때는 이제 공주였는데요. 지금의 그 유성 쪽입니다. 그러니까 공주 유성현의 동쪽 심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명악소라는 지역에서 망소이의 난이 일어나죠. 이것 역시 그 천민들의 반란이니까 노예의 반란으로 봐도 크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이름 없는 민초들이 일으키는 수많은 밀란들이 있는데요. 천민들이나 또는 천민과 뭐 처지가 전혀 다를 바 없는 농민,
평민들이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죠. 예나 뭐 지금이나 노예의 주인들처럼 뭐 가진 자들은 이 반란을 좀 진압하고 무마하려고 하지 그 어떤 제도의 근원적인 개선을 바라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막을까, 뭐 안 일어나게 할까 하는 것만 생각했지 왜 반란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전쟁 노예들의 경우에는요, 그 노예로 끌려오기 전까지는 이들은 모두 전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사 계급은 지금의 군인과는 좀 다른데요. 군인이긴 하지만 군인보다는 무사에 가깝죠. 지금의 군인들처럼 그 사병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 모두 귀족이거나 또는 자유민, 자유민 중에서도 상당히 그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었죠. 지금 군대로 하자면 그 뭐 사관이나 뭐 부사관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치자면 잘 훈련된 특전사 장교나 부사관쯤 된다고 할까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로마에서 그 검투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그 공포로 몰아넣었던 걸 좀 그 떠올리면, 네, 로마도 온 전력을 기울여서 겨우 3년 만에 반란을 진압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국의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사태입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서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노예의 노동력을 이용하면서도 이 반란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대들지는 못하게 하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노동력은 유지하고 전투력은 제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옛날부터 그 사람의 신체를 좀 훼손시키는 형벌들이 있었는데요. 뭐 발 뒤꿈치를 그 베는 형벌, 월형이라고 하는데요. 뭐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어서 걸을 수 없게 되죠. 그래도 이제 나머지 일들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도 있습니다. 그 궁형이라고 하는데요. 사기를 저술한 그 태사공 사마천이 받았던 형벌입니다. 이것처럼 그 마찬가지로 사람의 한쪽 눈을 제거하는 그 형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한쪽 눈을 뽑은 걸까요? 바로 고대부터 그 전투에 사용되던 그 무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기병인데요. 긴 창을 들거나 또 뭐 이제 관우처럼 그 청룡 언얼도를 막 휘두르기도 하고 칼을 뽑아 들고 뭐 싸우죠. 고대 전투에서 주력 무기였고요. 또 무엇보다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던 것은 이런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바로 활인데요. 활하면 그 우리 민족하고 이렇게 떼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전에 그 태양을 쏴서 떨어뜨렸다 하는 그 예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동방에서 그 중원으로 이주한 인물로 이 명궁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 외에도 활쏘기를 잘하는 명궁으로 알려졌던 사람들 역사 속에 꽤 많았죠. 이 활은 그 목표물을 좀 조준해서 쏘기도 하고요. 그 전투 시에는 이 화망을 구성해서 쏘기도 하는데요. 활쏘기를 할 때 우리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총쏘기 사격하는 장면인데요. 김장미 선수입니다. 잘 보시면 그 왼쪽 눈을 가리고 있죠. 보통 사격할 때 이렇게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조준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왼쪽 눈을 감으면 그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옛날에 사격할 때마다 이 표적지가 잘 보이지 않아서요.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사격 끝나고 나면 매일 구르고 빠따 맞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군대에 뭐 집합이나 구타가 좀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하도 맞다 보니까 맞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총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안 쓴다고 하던데 저 때는 그 M60이라는 기관총을 썼는데요. 좀 무겁죠. 한 12kg쯤 되는데 이 60이 좋은 게 오른쪽 눈으로 조준해도 되고 왼쪽 눈으로 조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관총을 너무 잘 쏴서 그러니까 너무 잘 쏘니까 맞지도 않고 얼차려도 안 받고 참 편했는데요. 물론 이제 들고 다니느라고 고생은 좀 했지만요. 어쨌든 사격을 하려면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조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보배 선수인가요? 이렇게 활을 쏠 때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활은 한쪽 눈을 감고 조준하는 게 아니라 두 눈을 다 뜨고 조준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돌이 나와서 체육대회 하면서 활 쏘는 장면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활을 잡으면 관역을 겨누면서 한쪽 눈을 감는데 사실 이러면 조준이 안 돼요. 네, 장혜준 선수인가요? 네, 보세요. 역시 두 눈을 다 뜨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아시겠죠? 왜 노예의 한쪽 눈을 뽑는지. 그 노예의 한쪽 눈을 뽑아 놓으면 활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투력이 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 포로를 잡으면 한쪽 눈을 뽑았던 거고요. 그게 우리가 아는 그 백성민자의 원래 모습이고 또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져서 한쪽 눈이 뽑힌 그 한쪽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원래 민이었던 거죠.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진시황이 그 육국을 통합하기 전에 그 진나라와 그 조나라가 그 전쟁을 벌였는데요. 진나라가 이 전쟁에 패한 그 조나라 군사 그 40만 명을 그냥 생매장 해버린 일도 있어요. 이 전쟁이 그 장평대전인데요. 진시황이 그 다른 나라를 통합은 했어도 오래가지 못한 게 어쩌면 이렇게 너무 큰 피를 보고 사람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전쟁은 참혹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전국시대, 그러니까 중국에도 전국시대가 있고 뭐 일본에도 전국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라는 뜻이죠. 원래 이 전쟁은 전사계급,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고 부르는 선비사자 할 때 그 사입니다. 이 사계급이 원래 전사계급인데요. 그 전쟁이 오래되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과 민을 나누었을 때 인을 국인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 국인이 바로 선비들이고 또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사람들로만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되죠.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계속할수록 전쟁의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 천민 계급을 그러니까 민을 이제 동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을 전쟁에 동원하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대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전쟁의 양상도 이제 그 노동력 확보에서 영토 확장으로 변해가는 것도 민의 지위를 상승시키는데 또 한몫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는 그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그 징집돼서 그 병사로 복무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그 국가 체제가 변환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은 노예, 그 천민에서 자연스럽게 이 자영 농민으로 변해가게 된 거죠.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공자 맹자 할 때 그 공자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지만 그 공자가 살았을 때는 중국이 아니고요. 네, 노나라 사람이죠. 그런데 혈통은 송나라, 즉 이제 상나라라고도 하고요. 또 은나라라고도 하는데요. 주나라가 이 상나라, 그러니까 은나라를 좀 멸망시키고 그 후손들에게 봉해준 나라가 그 제후국이 송나라인데, 이 공자는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노나라로 망명한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은나라 혈통이에요. 그래서 공씨가 공자의 성이 아니라 이 아들 자자 있잖아요. 이 아들 자자가 그 은나라의 그 성인데, 이 공자 성은 이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인데요. 그 공은 그 성이 아니라 씨예요, 씨. 그리고 이때 중국은 그 주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그 옆에 그 노나라 사람이었죠. 그 태어난 건 서기전 551년에 태어났고요. 서기전 479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 요즘 그 기원전 뭐 기원후 해서 이 기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기원이란 말은 그 연대를 세고 그 연대를 인식할 때 그 원점 같은 건데요. 이건 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쓰는 기원은 그 서양 사람들에게나 기원이죠. 우리에겐 기원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기원이 많아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왕정 시대는 아니니까 연호는 없어요. 물론 1번은 연호가 있죠. 우리는 연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군 기원도 있고요. 뭐 대한민국 기원도 있습니다. 또 60갑자도 쓰고 있죠. 단군 기원은 단기라고 하면서 서양 사람들의 기원은 서기가 아니라 기원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기원이 아니라 서기입니다. 서기. 그러니 그 기원전이 아니라 그 서기전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아니 외놈들한테 그 나라 뺏긴 건 진짜 두고두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면서요. 아주 그냥 1번이라면 그 눈에 그 쌍심지를 켜고 이제 못 이겨서 안달을 하면서도, 예. 그런데 이제 자기 그 주체성을 그러니까 허무는 짓은 또 왜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있는 나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뭐 나라의 정신이나 뭐 뼈대가 되는 거 이것들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짓을 하면서 진짜 왜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원이란 그 말이 아니라 서기라고 말을 써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 공자님 나왔으니까 네, 맹자님도 나와야죠. 네, 맹자입니다. 네, 서기전 372년에 태어나서요. 서기전 289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뭐 이 태어난 연도나 뭐 죽은 연도나 다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요.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표를 붙여놓은 게 이게 추정이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이제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춘추시대, 뭐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였는데요. 공자의 어록,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 공자님 말씀을 모아놓은 게 논어라는 책이고요. 맹자의 말과 뭐 사상을 정리해 놓은 게 맹자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어라는 책은 그 공자가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춘추 시대의 사회상이 담겨 있겠고요.
맹자라는 책에는 전국시대의 사회상을 담고 있겠죠. 그런데 이 논어, 그러니까 공자의 논어에는 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든가 사람이요, 국인이니 소인이니 뭐 또 군자, 사, 선비사입니다. 이 사, 이런 글자나 개념들은 나오는데 백성민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맹자를 보면 이제 사람인보다 백성민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백성민자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 민이라는 계급의 사회적 지위가 춘추 시대에는 그 뭐 역사적 포커스에서 밀려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천민이었죠. 그러다가 맹자가 살았던 그 전국 시대에 오면 그 역사의 중심으로 올라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외국 사람이나 다 합쳐서 또 문명인이나 저 뭐 원시름 속에 사는 원시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다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그 속명으로는 뭐 호모 또는 호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했는데 이때 인과 민은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춘추 시대까지는 그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민의 정치적, 경제적, 뭐 또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제 인과 민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명사로 굳어져서 인민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신분의 구별 없이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된 거죠. 영어로 하면 people입니다. 그런데 왜 인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참 너무 웃깁니다. 인민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그 끼니마다 밥을 먹으면 우리는 밥을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저 어린이집 다니는 그 꼬맹이들도 아니고 뭐 왜 이렇게 유치하게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옛날부터 그 정치한다는 사람들, 나라 통치한다는 놈들 그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못 쓰게 한 말들이 참 많은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노동자란 말인데요. 뭐 대신 신문이나 법률 용어나 뭐 사회적으로 보면 근로자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노동자와 근로자. 도대체 뭐가 다르고 또 무슨 의미일까요? 뭐 노동이나 근로나 다 영어로 하면 work 또는 뭐 labor인데요. 뭐 서양 애들도 work와 labor로 이렇게 말이 갈라져 있네요. work와 labor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work와 labor는 어원의 차이입니다. 이 work는 그 게르만 계열 언어에서 발전한 말인데요. 뭐 현대 독일어에도 베르크가 있죠. 그러니까 work와 철자가 아주 유사한데요. 뭐 영어식 알파벳으로 하면 W, E, R, K, 베르크입니다. 이 베르크도 일이라는 뜻이죠. 그 워크와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는 그 오리지널 영어에 있던 말이고요. 그런데 이 레이버는 라틴어 라보르를 어원으로 합니다. 철자도 그러니까 레이버와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이 그냥 읽는 것만 라보르라고 읽는데 뜻도 뭐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노동과 근로도 이 워크와 레이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노동 이렇게 씁니다. 이건 근로이고요. 먼저 노동의 로자입니다. 예, 근로의 로자와 같죠? 모두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일한다. 이건 동자인데요.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면 뭐 일하면서 움직인다? 아니. 그 움직이면서 일한다 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겠죠? 뭐 열심히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 예, 노동입니다. 네, 이제 근로인데요. 부지런하다라는 뜻의 근입니다.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죠. 말뜻만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서도 다 쓰고 있는 그 노동자라는 말을 쓰면 뭐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는 걸까요? 사실 어떤 말을 그 단순히 그 말뜻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요. 사회적 맥락을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 비혼인이 뭐 반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 말 속에는 그 말만이 갖고 있는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노동인데요. 노동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일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뭔가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임금이란 말이 노동이라는 말 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노동 또는 임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금노동, 임노동을 그냥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노동이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그 생계를 위해서 그 노동력을 판매하고 또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몸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그러한 자본주의적 노동 형태를 이 임금노동 또는 임노동 그리고 줄여서 그냥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로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한다는 뜻인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노동도 그냥 좋은 말로 그러니까 듣기 좋으라고 근로라고도 했어요. 뭐 일제시대에 뭐 근로 보국되니 근로 정신되니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로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월가의 황소상인데요. 그럼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은 노동자일까요? 근로자일까요? 네, 노동법의 특수성을 말하면서 제가 노동의 종속성을 말했습니다. 또 노동관계는 노동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 발생한 종속적인 노동관계, 이게 그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인 거죠. 그 돈 받으려고 일하잖아요. 그냥 공짜로 일해주는 거 아니죠. 회사에 자원봉사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죠. 이게 노동, 임금 노동이에요. 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자원봉사하러 가서 뭐 열심히 일하는 거 있죠. 돈을 받든 안 받든 그냥 봉사하는 거, 그 봉사하는 게 좋고 또 일하는 게 즐거우니까 뭐 열심히 하는 거, 뭐 그렇게 일하는 걸 말합니다. 자, 회사에 일하러 가는데 돈을 벌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돈은 안 줘도 좋으니까 내가 출근하고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일하러 가는 겁니까? 이 말은 당신은 노동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아니지만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가가 존재할 수 있나요? 자본주의식으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나요? 사회주의 사람들은 그럼 우리와 같이 임금 노동을 하는 걸까요? 물론 예,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아니죠.
임금 노동과 임금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본주의 노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세상에서 일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근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로자예요. 근로인민대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은 인민과 마찬가지로 예전엔 누구나 쓰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그 사회주의 계열의 좌파들이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고 또 노동운동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이 그다음에 노동자를 뭐 인민이란 말처럼 그냥 불손한 말로 만든 거예요. 그런 후에 이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이 있던 자리에다가 근로랑 근로자라는 말을 집어 넣은 거죠. 자, 원래 이 근로나 근로자라는 말은 왕정시대의 신민들, 그러니까 왕의 신하로서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라는 뜻일 수도 있죠. 응?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뭐 그런 사람들.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아니면 좀 프롤레타리아트들이,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그 혁명에 의해서,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 자본가들을 모두 내쫓고 그 다음에 모든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생산수단을 모두 국유화한 사이에, 그런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란 말을 쓰는데, 그럼 우리 사회는 왕이 지배하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사회주의 세상일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자입니다. 그게 그 노동자라는 말이 정말 제대로 된 정확하고 또 적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법 수업은 앞으로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을 쓸 건데요. 물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좀 바꿀 수는 없겠지만, 네, 읽고 말할 때는 노동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5월 1일인데요. 노동절 1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자의 날, 노동절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 헤이마켓 투쟁을 기념하기 위한 이 노동절이 130주년이나 됐는데,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노동자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났죠. 네, 다음 주제는 단결권과 노동조합입니다.